제발 그만 좀 해. 엄마랑 얘기하면 숨이 턱턱 막힌단 말이야. 오랜만에 밥 한 끼 먹자고 모인 자리에서 자식 입에서 비수 같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자식 잘 되라고 꺼낸 말인데 돌아오는 건 숟가락을 탁 내려놓는 소리와 차갑게 식어버린 분위기 뿐일 때가 있죠. 이럴 때면 부모 마음에는 참을 수 없는 서운함과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내 욕심 채우자고 하는 소리냐? 다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라고 항변하고 싶지만 이미 닫혀버린 자식의 방문 앞에서 내가 헛살았나 싶은 자괴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내 진심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닿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질 때 그 쓸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자식이 매 말을 밀어내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건넨 말의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말이 닿는 위치와 방식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억지로 입을 벌려 들이부으면 폭력이 되듯이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네는 진심은 때로는 날카로운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등불이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같은 말이라도 그 말 밑바닥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의 신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언이 잔소리로 변질되는 순간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간 마음의 아주 정교한 심리적 공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를 닫는 건 그 아이의 성격이 못돼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보낸 어떤 압박의 신호가 상대방 마음의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니까요. 단지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우아하게 본심을 전하는 기술, 어른의 언어를 따로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어른이라는 이름표를 달았다고 해서 대화의 기술까지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이라도 내 말의 온도를 살피려는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소중한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않는 품격 있는 대화법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왜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상처가 되어 돌아왔는지, 그 속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약인 줄 알고 줬는데 독이 되는 순간.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이런 장면 꼭 있습니다. 오랜만에 본 30대 아들, 얼굴이 좀 까칠해 보입니다. 부모 마음에 걱정이 앞서서 한마디 툭 던지죠. 너 요즘 운동은 좀 하냐? 배가, 그게 뭐니? 술 좀 줄이고 일찍 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표정이 순식간에 구겨지면서 말투가 확 날카로워집니다. 알았어요. 알아서 한다니까. 오자마자 또 그 소리야. 부모는 억울합니다. 걱정돼서 그러지 하고 받아치지만 이미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싸해졌습니다. 그저 순수한 걱정이었는데 왜 마치 억울한 누명이라도 쓴 사람처럼 발끈하는 걸까요? 이 답답한 상황을 설명해주는 유명한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반발 이론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잭 브램이 진행한 연구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느낄 때 무조건적으로 반항하려는 본능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걸 하세요 라고 지시했을 때 스스로 선택해서 할 때보다 거부 반응이 무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그 내용을 모를 때는 정보가 되지만 이미 알고 있을 때 들으면 그것은 정보가 아니라 통제로 인식된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남이 지시하면 나를 무시한다, 나를 조종하려 한다고 받아들여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낸 건 그저 내가 다 아는 사실을 굳이 꺼내서
확인 사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30 넘은 자식이 술 많이 마시면 몸에 해로운 걸 모를까요? 잠 안 자면 피곤하다는 걸 모를까요? 다 압니다. 알면서도 사는 게 바빠서 혹은 뜻대로 안 돼서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운동해라, 일찍 자라 라고 하면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너는 네 몸 하나 건사 못하는 미숙한 인간이다 라는 평가로 들립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이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율성을 지키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방어 패턴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문필가였던 필립 체스터필드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조언이란 상대가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선물이다. 특히 그 조언이 가장 필요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받기 싫어한다. 이미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후벼 파는 칼날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상대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과감하게 입을 다무셔도 됩니다. 말을 안 해주는 게 무관심이 아닙니다. 너도 다 생각이 있겠지 하고 믿어주는 침묵이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어른의 지지가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말하지 않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잔소리의 80%는 줄어듭니다. 왜 입이 근질거릴 때 상대방도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상대의 방문이 잠겼는데 계속 노크하면 벌어지는 일. 남편이 감기 몸살로 식은땀을 흘리고 누워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참 안쓰럽고 답답하죠. 그래서 물수건도 갈아주고 약도 챙겨주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혀를 차며 한마디 거듭니다. 내가 참고 그렇게 먹지 말랬지. 평소에 운동 안 하고 골골댈 때부터 알아봤다.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니까 말 좀 듣지 그랬어. 분명 약 챙겨주는 손길은 사랑이고 걱정입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 반응은 어떻습니까? 고마워하기는커녕 갑자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며 짜증을 확 냅니다. 아파 죽겠는데 잔소리 좀 그만해. 제발 좀 나가. 단어에 죽어도 욕먹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참 서럽습니다. 누가 아프라고 했나? 이젠 좀 조심하고 아프지 말라고 하는 소린데 하며 섭섭한 마음에 문을 쾅 닫고 나오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픈 사람에게 건네는 맞는 말이 왜 독이 될까요?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이 판사들의 가석방 심사 1112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판사는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판사들이 아침 식사 직후처럼 배가 부르고 몸이 편안할 때는 가석방 허가율이 6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직전이나 퇴근 무렵처럼 배가 고프고 몸이 피곤할 때는 허가율이 0%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몸이 힘들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자아 고갈 상태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뇌는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처리해야 할 골칫덩어리로 인식해서 무조건 아니오를 외치며 셔터를 내려버립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낸 건 당신의 말이 틀려서도 아니고 당신을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그 사람의 뇌가 당신의 옳은 말을 소화할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림은 조언을 약이라고 생각해서 주지만 아픈 사람의 뇌 입장에서는 그 조언도 노동입니다. 자기 잘못을 되돌아봐야 하고 반성해야 하는 고된 정신노동이죠. 몸 하나 가누기도 벅찬 사람에게 지금 반성문 써라 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걷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건 왜 앞을 안 보고 다녔냐는 분석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일으켜 세워주는 손과 무릎에 붙여줄 반창고 하나면 충분합니다. 훈계는 상처가 아문 뒤에 해도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관계를 꿰뚫는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아픔과 홀로 싸우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겉으로 짜증을 내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는 몸의 고통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옳은 훈수가 아니라 그 싸움을 방해하지 않는 친절한 침묵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몸이 아프거나 기분이 상해 있다면 준비했던 좋은 말은 잠시 주머니에 깊숙이 넣어두셔도 됩니다. 분석하고 가르치는 건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많이 아프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친 마음을 억지로 열려하지 마세요. 몸이 나으면 마음의 문은 알아서 열립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 동창회 가면 꼭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자식 농사나 부동산으로 재미를 좀 봤는지 살림이 조금 팍팍한 친구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도 그때 내 말 듣고 거기 땅 샀어야지. 사람이 왜 그렇게 배포가 없냐. 내 말만 들었으면 지금쯤 팔자 폈을 텐데.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힙니다. 그 말이 너를 도와주고 싶다는 진심이 아니라 나는 성공했고 너는 실패했다는 우월감의 확인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술맛은 뚝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한 친구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립니다. 지가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나 하는 생각에 다시는 그 친구와 경상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도대체 왜 좋은 정보도 주면서 욕을 먹는 걸까요?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연구팀이 밝혀낸 거울 뉴런 실험을 보면 그 기막힌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하게 해서 권력감을 느끼게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평범한 상태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무공을 쥐어짜는 영상을 보여주며 뇌를 관찰했는데요. 원래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남이 고무공을 힘껏 쥐는 걸 보기만 해도 내 뇌의 손 감각 영역이 마치 내가 쥔 것처럼 똑똑같이 반응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공감의 원리죠.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권력감을 느낀 그룹의 뇌는 영상 속 손이 고무공을 아무리 세게 쥐어짜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힘을 쓰든 고통을 느끼든 뇌가 그 신호를 아예 차단해버린 겁니다. 친구가 눈치 없이 당신의 속을 긁어놓은 건 내가 돈 좀 벌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취해 뇌의 공감 스위치가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상대방이 민망해하는지 자존심 상해하는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공한 나의 기분에만 취해서 말을 뱉어내게 되죠. 하지만 듣는 사람의 뇌는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랑 마음을 나누려는 게 아니라 나를 밟고 자기 자랑을 하려는구나. 상대의 말에서 공감이 빠지고 우월감만 남는 순간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정서적 폭력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내 자존심을 뭉개면서 들어오는 정보는 아무리 비싼 정보라도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인간의 덧없는 허영심을 꼬집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좌에 앉아 있어도 결국 인간이 깔고 앉는 것은 자신의 엉덩이뿐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우리는 결국 똑같은 살과 뼈를 가진 인간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 조언은 왕좌에서 내려다보는 오만함일 뿐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해주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의 높이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우월감에 취해 공감 스위치를 꺼두진 않았는지 말입니다. 가르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도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상대의 귀가 열립니다. 만약 주변에 자꾸만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뇌가 잠시 공감 불능 상태에 빠진 것뿐이니까요. 마음 쓰지 마세요. 당신의 평온함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상대를 순식간에 패배자로 만드는 최악의 칭찬. 동참회를 다녀오신 부모님이 며느리나 자식들을 앉혀놓고 하소연하듯 부러움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김 여사 보니까 입이 귀에 걸렸더라. 이번 환갑 때 사위가 유럽 여행 보내줬다네. 가방도 명품으로 하나 척 사주더만. 그 집 자식들은 어쩜 그렇게 살갑냐. 부럽더라. 부모님은 악의 없이 그저 부러워서 혹은 너희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자식의 심장은 쿵 내려앉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못해드리는 죄책감 건드리는 것도 모자라. 마치 너는 무능한 자식이다 라고 확인 사살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자식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그 아줌마 아들하고 사시든가요. 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부모는 억울합니다. 아니 칭찬 좀 한 거 가지고 왜 나한테 화를 내니? 싶어 섭섭해집니다. 도대체 왜 남의 칭찬이 내 식구한테는 독이 될까요? 이걸 증명한 하버드 대학에 아주 기가 막힌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 내 월급은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은 250만 원을 받습니다. 내가 친구들보다 2배 부자죠? 두 번째 세상. 내 월급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은 2000만 원을 받습니다. 내 월급은 올랐지만 친구들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느 세상에서 사시겠습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면 당연히 두 번째 세상이 이득입니다. 5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훨씬 큰 돈이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돈을 적게 버는 첫 번째 세상을 택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돈은 적어도 내가 남들보다 많이 버니까요. 이게 바로 사람 심리입니다. 우리 속담에 배고픈 건 참아도 사촌이 땅을 사서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하죠. 사람은 절대적인 행복보다 남보다 낫냐 못하냐에 목숨을 거는 존재거든요. 어머니가 김 여사네 사위가 유럽 보내줬다 자랑하는 순간 자식은 제 나름대로 열심히 효도하고 살았어도 순식간에 반토막난 못난 놈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나는 나대로 뼈 빠지게 사는데 왜 엄마는 남을 끌어와서 나를 패배자로 만드나? 이런 박탈감이 분노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비교는요, 잘하고 있는 사람 기운을 빼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도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우리 가족이 오순도순 잘 살고 있는데 남이랑 비교하는 순간 그 행복을 도둑이 몽땅 훔쳐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 식구 앞에서는 절대로 남자랑 하지 마세요. 그 칭찬, 내 식구 가슴 찌르는 칼이 돼서 돌아옵니다. 정 비교를 하고 싶으시면 남 말고 과거랑 비교해주세요. 나 작년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졌다. 예전보다 마음이 더 넓어진 것 같네. 남과의 비교는 독이지만 어제와의 비교는 약이 됩니다. 우리 집 자식, 우리 집 남편 충분히 훌륭합니다. 옆집 이야기만 안 꺼내면 말이죠. 다섯 번째, 결국 사람을 남기는 건 논리가 아니라 체온입니다. 직장 다니는 우리 딸, 퇴근하고 와서 식탁에 털썩 앉으며 맥주 한 캔을 땁니다. 그러고는 하소연을 시작하죠. 아빠, 우리 팀장 진짜 이상해. 오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소리를 지르는 거 있지? 진짜 회사를 때려치우든가 해야죠. 이때 우리 아버지들 입이 근질거립니다. 딸이 걱정되기도 하고 사회생활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진지한 표정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사회생활이 원래 다 그런 거야. 네가 뭔가 실수를 했으니까 혼났겠지. 팀장 입장도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는 멘탈이 너무 약해서 탈이야.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겠냐? 어떻습니까? 구구절절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딸의 반응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됐어. 아빠는 내 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팀장 편만 들지? 아빠랑은 대화가 안 통해. 아버지는 억울합니다.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냐?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린데 왜 화를 내? 하시죠. 도대체 왜 옳은 말이 안 통할까요? 미국 버지니아 대학에서 진행한 손잡기 실험을 보면 그 이유를 뼈저리게 알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에 참가한 아내들의 발목에 전극을 연결하고 좁고 차가운
MRI 기계 안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지금부터 발목에 아주 강한 전기 충격이 가해질 겁니다. 삐 소리가 나면 충격이 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기계 안에 누운 아내들의 뇌를 촬영해보니 공포와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뇌 부위가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비상 사이렌을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연구팀은 상황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두었을 때, 두 번째는 낯선 사람이 손을 잡아줬을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남편이 조용히 들어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을 때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는 순간 요란하게 울려대던 아내의 뇌 속 경보 사이렌이 거짓말처럼 꺼져버렸습니다. 마치 강력한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공포 반응이 싹 사라지고 뇌가 평온해진 겁니다. 이 실험이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인간의 뇌를 진정시키는 최고의 진통제는 논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체온이라는 겁니다. 만약 저 상황에서 남편이 손을 잡아주는 대신 밖에서 마이크로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보, 전기 충격 그거 엿볼 타 안 돼. 죽는 거 아니니까 좀 참아봐. 아마 아내의 스트레스 수치는 더 폭발했을 겁니다. 지금 딸이 화를 낸 이유도 똑같습니다. 딸은 지금 회사 일로 인해 마음속에 전기 충격을 받고 공포에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팀장은 죄가 없다는 논리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그저 그 두려움을 잠재워줄 따뜻한 손잡기, 바로 공감입니다. 아빠가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줄 때 딸의 뇌 속에 켜진 비상벨이 꺼지는 겁니다. 주어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인간관계의 핵심을 찌르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는 관심이 없다.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는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많이 안다. 내가 지식이 더 많다며 가르치려 듭니다. 하지만 딸 입장에서는 아빠가 얼마나 똑똑한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빠가 정말 내 편이 맞나? 나를 아끼긴 하는 건가? 이 마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빠의 그 대단한 지식과 경험은 그저 듣기 싫은 잔소리일 뿐이라는 따끔한 일침입니다. 그러니 가족이 밖에서 상처받고 들어왔을 때 집에서까지 판사님 노릇 하려 하지 마세요. 집에서는 그냥 따뜻한 손난로 같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논리로 이기려 하지 말고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주거나 고생 많았다 하며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세요. 그 온기가 전해질 때 비로소 닫혔던 귀가 열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결국 투박해도 따뜻한 당신의 체온입니다. 여섯 번째, 상배가 말하다가 갑자기 입을 닫아버리는 소름 돋는 이유. 학교 다녀온 우리 아이. 현관에 가방을 툭 던지더니 힘없이 엄마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고는 눈치를 보며 한마디 하죠. 엄마, 나 오늘 수학학원 안 가면 안 돼?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니들 눈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또 시작이네 싶은 거죠. 아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속사포처럼 쏘아붙입니다. 너 또 꾀병 부리니? 저번에도 머리 아프다고 빠졌잖아. 맘들은 다 가는데 너는 왜 그러니? 돈이 얼만 줄 알아?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입니다. 알았어, 갈게. 아이는 터벅터벅 집을 나섭니다. 사실 아이는 꾀병이 아니었습니다. 학원 같은 반 형이 자꾸 괴롭혀서 무서워요 라는 말을 하려던 참이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꾀병이지 하고 넘겨짚는 순간 아이는 구조 요청을 포기하고 지옥 같은 학원으로 향합니다.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엄하게 키워야 돼 라며 뿌듯해하죠. 도대체 왜 우리는 아이가 본론을 말하기도 전에 말을 자르는 걸까요?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메리버드 로우 교수가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을 던진 뒤 학생이 대답할 때까지 몇 초나 기다려주는지를 스톱워치로 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기다린 시간은 평균 0.9초,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이 하고 머뭇거리면 선생님들은 그 짧은 침묵을 못 참고 다음, 그건 이거잖아 하며 정답을 대신 말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선생님들에게 딱 하나만 부탁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딱 3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러자 교실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0.9초 때는 몰라요 하고 입을 닫던 아이들이 3초를 기다려주자 대답의 길이가 300% 이상 길어졌습니다. 단순히 네, 아니요가 아니라 제 생각은요, 사실은요 하며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술술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엄마, 나 학원 가기 싫어 라고 말한 뒤 진짜 이유를 말하기까지는 아이 나름의 망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인내심은 0.9초입니다. 그 짧은 틈을 못 참고 너 또 꾀병이지? 잔말 말고 가 하며 치고 들어옵니다. 아이는 속으로 형이 나 괴롭히는데 라는 말을 준비하고 있다가 엄마가 훅 들어오는 순간 그 말을 꿀꺽 삼켜버립니다. 엄마는 내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됐구나. 결국 아이는 진짜 아픈 이유를 가심에 묻고 터벅터벅 지옥 같은 학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엄마가 못 참은 그 23초의 조급함이 아이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린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테븐 코비는 부모들의 뼈를 때리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차례가 오면 뭐라고 받아칠지 대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건 네가 참아야지 라고 훈계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벽 보고 혼자 떠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뭔가 말을 꺼내면 제발 점쟁이 노릇 좀 그만하세요. 넘겨짚지 마세요. 입이 근질거려도 또 꾀병이지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꾹 참으세요. 그리고 딱 3초만 더 기다려주세요. 침묵을 견디지 못해 다그치지 말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기다려주세요. 엄마가 섣불리 아는 척하지 않고 충분히 기다려줄 때 아이는 비로소 사실은 학원 형이 자꾸 때려 라며 숨겨둔 진짜 아픔을 꺼내놓을 겁니다. 진실은 당신의 재촉이 아니라 당신의 기다림 속에서 나옵니다. 7번째, 싸우다가 갑자기 10년 전 일까지 꺼내는 사람들의 소름 돋는 뇌구조. 남편이 씻고 나와서 젖은 수건을 침대 위에 툭 던져놓습니다. 아내가 그걸 보고 짜증이 확 납니다. 여보, 수건 좀 빨래통에 넣으라고 했지. 냄새나게 왜 침대에 둬? 여기까지는 평범한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알았어, 이따 치울게. 이 순간 아내의 눈빛이 변하며 타임머신을 탑니다. 이따 치운다고? 당신은 그게 문제야. 저번 명절 때도 친정 가서 설거지 한다고 해놓고 잤지? 3년 전에 우리 신혼여행 가서도 나 혼자 짐 다 들게 했잖아. 남편은 황당합니다. 아니, 수건 얘기하다가 갑자기 신혼여행 얘기가 왜 나와?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남편 입장에선 억울하죠. 지금 주제는 수건인데 아내는 지난 10년치 역사를 가져와서 폭격을 하니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내 머릿속은 지난 10년치 싸움 기록을 지우지도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1920년대 오스트리아의 한 식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아주 기이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전당 웨이터가 메모도 하지 않고 수많은 테이블에 복잡한 주문을 완벽하게 외워서 서빙하는 겁니다. 교수는 감탄했습니다. 저 사람 천재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끝낸 뒤 교수가 식당 문을 나서다 지갑을 두고 온 게 생각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천재 웨이터에게 물었죠. 아까 제가 스테이크 먹은 사람인데 지갑 못 보셨나요? 그런데 웨이터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손님, 뭐 드셨죠? 불과 10분 전까지 주문 내역을 줄줄 읊던 사람이 계산이 끝나는 순간 뇌 속의 데이터를 싹 지워버린 겁니다. 인간의 뇌는
끝나지 않은 일은 어떻게든 기억하려 애를 쓰고 완료된 일은 가차없이 삭제해버리는구나.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명한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당신이 지금 3년 전 신혼여행 때 일을 꺼내는 이유는 당신이 뒤끝이 길어서가 아닙니다. 그때 그 사건이 당신의 뇌속에서 아직 계산이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내의 마음이 완전히 풀려서 그래, 이제 됐다. 계산 끝! 하고 영수증을 발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미안해. 그만 좀 해. 피곤해 자자. 이렇게 대충 덮고 넘어갔죠? 이러면 뇌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미결제 장부로 남습니다. 뇌는 이 찝찝함을 견디지 못해서 파일 삭제를 거부하고 대기 상태로 남겨둡니다. 그러다 오늘 수건 때문에 화가 나는 순간 뇌가 소리칩니다. 옳지. 지금 싸우는 김에 저번에 개선 안 된 3년 전 장부까지 싹 다 청구해. 그래서 수건으로 시작했다가 신혼여행, 시댁, 돈 문제까지 줄줄이 딸려 나오는 겁니다. 과거를 들추는 건 성격 탓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제대로 화해하지 않고 대충 덮어뒀다는 뼈아픈 증거인 셈이죠. 심리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억누른 감정의 무서움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것은 산채로 묻히며 나중에 훨씬 더 추악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당신이 됐어, 그만해 하고 억지로 덮어버린 그날의 감정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산채로 묻혀 있다가 오늘처럼 수건 한 장 때문에 싸울 때 좀비처럼 기어나와 당신의 관계를 물어뜯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싸움을 대충 끝내지 마세요. 상대가 미안해 라고 했을 때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면 뭐가 미안한데? 라고 따지기보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나 아직 화가 덜 풀렸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그리고 화해할 때는 확실하게 영수증을 발행해 주세요. 좋아. 이 일은 이걸로 끝난 거야. 다시는 꺼내지 않기로 약속해. 서로의 마음속에서 계산 완료 도장을 확실히 찍어야 뇌는 비로소 그 기억을 과거로 떠나보냅니다. 10년 전의 유령과 싸우느라 내 눈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8번째, 수백만 원짜리 명강의도 이 타이밍에 말하면 쓰레기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뭐라도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신발끈을 못 묶어서 끙끙 빼거나 후배가 업무 처리를 못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으면 지켜보는 내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묻지도 않았는데 냅다 손을 뻗으며 해결책을 던집니다. 비켜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해봤는데 이럴 땐 이게 정답이라니까. 내 딴에는 수백만 원짜리 컨설팅보다 더 귀한 경험을 공짜로 주는 거니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하며 짜증을 내거나 입을 꾹 다물어 버립니다. 호의를 베풀고도 무시당하니 기분만 상하죠. 도대체 왜 사람들은 공짜로 주는 정답을 싫어할까요? 이 현상을 설명해주는 자연계의 아주 유명한 누에고치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책하다가 누에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힘겨워 보였죠.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고치 구멍을 살짝 넓혀주었습니다. 힘들지 쉽게 나와라 하고 도와준 겁니다. 과연 그 나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마워하며 하늘로 날아올랐을까요? 아닙니다. 그 나비는 영영 날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금방 죽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나비는 그 좁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 온몸을 비틀고 쥐어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만 몸통에 있던 체액이 날개 끝까지 공급되어 빳빳하게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섣부른 도움이 그 필수적인 고통을 없애버린 겁니다. 날개에 힘이 들어갈 기회를 영영 뺏어버린 셈이죠.
우리가 잔연한 후배에게 건네는 묻지 않은 조언이 바로 이 가위질일 수 있습니다. 상대는 지금 끙끙대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근육과 해결 능력을 키우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답해, 비켜봐 하며 정답을 던져주는 순간 상대는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아무리 좋은 명강의도, 아무리 비싼 보석도 상대가 필요 없다고 할 때 던지면 그저 피하고 싶은 돌멩이가 될 뿐입니다. 조언은 공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요청이라는 대가를 지불했을 때만 건네야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교육학의 어머니 마리아 몬테소리는 어른들의 조급함을 경계하며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과제를 도와주는 것.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방해다. 당신이 도와준다고 내민 손이 사실은 상대의 날개를 꺾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상대가 도와줘 라고 손을 내밀 때까지 입이 근질거려도 꾹 참고 기다려주세요. 네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줄게. 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믿음의 침묵이 상대에게는 최고의 응원이 됩니다. 수백만 원짜리 조언보다 더 값진 건 당신의 묵직한 기다림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왜 좋은 의도로 건넨 말이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지 그 속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과 심리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뻔히 아는 이야기를 해서 자존심을 건드렸고 때로는 아픈 사람에게 논리를 들이대며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기도 했죠. 또 어떨 때는 과거의 장부를 들추며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조언은 사랑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이 상대에게 가 닿으려면 철저한 기술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음만 앞서서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던지면 받는 사람은 화상을 입습니다. 냄비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건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말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명분으로 내 말을 쏟아내기 바쁘죠.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어른다움은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진짜 존경받는 어른은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말의 온도를 먼저 살피는 사람입니다. 이제 억지로 상대를 내 뜻대로 끌고 가려 하지 마세요. 그저 내 표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내 말의 온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힘을 빼고 따뜻하게 다가갈 때 그렇게나 안 변하던 상대방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찬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든 말이죠. 논리적인 정답보다는 따뜻한 체온을, 날카로운 지적보다는 믿음직한 침묵을 선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말이 칼이 아니라 꽃이 되어 소중한 사람들에게 닿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